김성환의 시사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불발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공수처장 후보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무산된 것은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 국민의힘 측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그는 자신도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내 출범만 강조하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비토권을 볼모로 무조건 반대만 외친 국민의힘, 어느 쪽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탁 공방만 하는 국회에 비토권을 행사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정치에서 가져온 것은 다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대한변협 회장의 말처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정치적 협상력을 이젠 좀 제발 발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부의 전세 대책,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3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313명일 때와 비교해서 30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고 특히 343명은 8월 28일 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발생 경로별로 나눠보면 지역 발생 확진자가 293명, 해외 유입이 50명이었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그 지역 발생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107명, 경기 5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177명으로 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광주, 경북 각 8명 등이었는데요. 이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116명이었는데 이거 역시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이 비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다른 지역을 합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확진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숫자가 오늘 자정까지 이제 그 집계를 한 거였는데 네. 아까 제가 서울 107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24명이 오늘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만 이 정도면 내일도 한 3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고 이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갔다 이런 얘기도 오늘 들리던데요. 이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계절적 요인을 꼽았어요. 네, 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진 속도와 질병 진단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이유로는 계절적 요인을 비롯해 사회적 영향, 질병 고유의 영향, 대응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추정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 1명이 1.5명의 환자를 전파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상원 단장이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섰다면서 유행이 지속될 경우 한 명의 확진자가 전염 기간 내에 1.5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근 1주간 10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3개 나라에 속하지만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역시 이상원 단장 이야기인데요. 이 단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하고 발병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조기 검사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장은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진료소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촉한 기관에 노출된 많은 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원정을 마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을 했는데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공격수 황희찬 선수도 확신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우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 선수도 그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그 18일 오후 지난 17일 카타르와의 평가전 이후 실시한 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황 선수와 스태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 카타르와 친선 경기를 치른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선수 7명 그리고 스태프 3명 등 총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멕시코전을 앞두고 23일 실시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선수 등과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14일 이 재검사에서는 김문환, 나상호 선수가 추가로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감염돼서 간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해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이것도 오르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 이 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축구대표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들으니까 또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에 있잖아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2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에 당초 예정된 2주보다 거리두기를 좀 앞서서 올릴 수 있겠느냐 오늘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를 돌파하는 것이 2단계 상향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한 지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서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손 반장은 이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열흘에서 2주 정도 뒤에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회식과 모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 결과를 내놨는데 95%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종전 발표치인 90%보다 이 크게 상향 조정된 이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는 발표를 오늘 화이자가 내놨는데요. 특히 화이자는 코로나19 취약층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이 예방 효과가 9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의 안전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예방 효과 지속 기간 등에 대해서는 좀 아직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FDA는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10일 가운데 하루를 잡아서 이 화이자 백신 도입 관련 승인 관련 회의를 열겠다고 자문단에 요청했다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이 모더나의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자문단 회의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에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지금 95%라고 하는데 이건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60대에 만약에 이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이 정도 효과는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꼭 절대적인 뭔가의 그 대안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백신을 어떻게 구입할지 결국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백신 3천만 명분을 어떻게 나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네, 손영래 반장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도적인 백신 업체들과 정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맞출지 그 비중에 대한 계획을 이달 중에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백신 협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백신 인프라나 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 수준이 높고 구매력도 충분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협상력이 좋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는 25일 이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법사위 소위를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 짓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가요? 네, 이제 그 본회의가 그 본회의입니다. 이게 원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라서 그때 본회의가 원래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공수처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럼 예산안하고 지금 충돌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 야권이 예산안 심사를 핑계든 구실이든 벌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그리고 추천위 측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기존 법원에 명시된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다. 당연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에 만든 법도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 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 공수처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 추천자들이 입증된 거다. 그러면 골라서 다시 하면 되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이 동의를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처장 지명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비난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자꾸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분들도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역시 이제 같은 취지로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정부 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막판에 몰려가지고 계속 이런 주장들이 서로 나오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박 의장이 혹시 입장을 내놨습니까? 오늘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달라. 그러니까 여야가 좀 알아서 잘 협의를 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로 당부를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장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좀 부정적인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서는 법 개정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할 테면 해보라 약간 이런 태도인데요.
야당에서요? 예, 오늘 KBS 라디오에 윤영석 의원이 나왔는데 네. 180석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누가 맞겠냐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데 그건 결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의원도 어제 KBS 방송에 나와서 네.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다.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그 후에 한번 경험을 해봐라. 뭐 이제 약간 이렇게 엄포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당장 다음 달 2일에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정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야당에서 동의해줄 리는 만무한 거라서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해본 경험상 이게 법사위 소관 법안이라고 해도 최소 180일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음 달 2일은 글쎄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글쎄요, 이게 참 일단 민주당은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처장 당연직이죠.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찬희 변협회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최선을 다해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 이상 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이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인정받는 조재현 법원행정처장하고 저하고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네. 그거를 마치 여당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걸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걸 보고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야당 의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좀 이런 말하자면 불만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찬희 변협회장은 아예 이제 이게 이 위원회 그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야 추천위원들을 넣는 것 자체가 본인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인 이혼 변호사는 추천위를 해산할 권한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뭐 법에 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뭐 예상을 해서 입법을 할 수는 글쎄 뭐 예측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사실 법률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어떤 법에도 아마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7항에 추천위원회가 초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걸로 본다. 그 해산 관련은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하고 뭐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해야 되고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현 변호사가 얘기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한 건데,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더 많은 심사 대상자를 추천했고 회의 속개를 제한했다. 이제 그러면서 네. 의결권을 남용했다. 또 활동 종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무기명 표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5표밖에 못 얻었다고 하는데. 예, 최종 10명 10여 명 이제 후보들 중에 이제 1차로 걸러내가지고 가장 많은 이제 유력한 4명을 추가로 했는데 5명, 4명, 4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지금 동의하지 않은 추천위원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되겠죠.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근데 활동 종료 안 하고 계속 지금 추천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이제 어찌됐든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완전히 또 정반대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한변협회장 주장은 또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됩니까?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의당 입장은요, 사실 오늘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공수처의 출범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을 되새기며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장 덕목에 걸맞는 후보를 선정할 걸 촉구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크게 보면 큰 틀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여야를 모두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을 뒤로 한 채 공수처 출범 지연을 목적으로 지금처럼 비토권만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 채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모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단독 출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정의당이 양쪽으로 다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공수처장위원회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서. 근데 추천위원은
지금 회의를 소집해도 계속 비토를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쪽은. 그래서 회의를 여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이 왜 이런 입장을 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거를 뭐 법에서 이제 뭐 이게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공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해야 될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원칙론적으로 맞죠. 이를테면 헌법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매일 여야가 대립하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못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원칙론적인 점을 아마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소식이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왜 이제야 나오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이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토부 등 이제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의 핵심은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 그리고 수도권 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LH 등이 공공임대 중 공실과 신축 다세대 등의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전세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 4만 9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거의 쏟아내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또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지금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수도권에만 지금 1만 6천 가구의 공공임대 공실이 있고 또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 2만 6천 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임대로 추가 공급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또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있는 주택 물량을 사들여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용 이제 공공전세주택도 매년 2만 가구씩 6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이런 공공 임대주택이 좀 소형평형 그다음에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거랑은 조금 뭐 변화라고 할까 발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라서 좀 눈길을 끕니다. 지금 중위소득의 150%까지 이 소득이 있어도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중형 평수 30평대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 네. 이 사실 그동안에 시민단체들이 줄기 시작에 주장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난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현미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렇게 좀 유감을 표하면서 다만 이제 야권 등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가운데 7명은 전세가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또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 계속 임대차로 살던 집에 살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 점을 좀 강조하면서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동원해서 비난을 했고요. 네. 야당 김은혜 대변인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뭐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또 야당의 윤희숙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삼겠다는 것은 해괴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수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은혜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소에 붙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돌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책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호텔 찬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호텔이나 빈 상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하겠다. 전세로. 그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 주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이낙연 민주당 대표위에서 관훈토론 때 선 공개가 일부 되기도 했고 그 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눈길이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획기적이랄까 좀 기발하달까 그런 면도 있고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원래 코로나19 사태 초기쯤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숙박업소를 사들여서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기발하다면 기발할 수 있고 뭐 창의적이라면 창의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서 이게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13,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이 11만 4천 가구고요. 지금 전국의 임대주택이 지금 정확하게 한 80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임대주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내용인데 다만 이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국토부는 이거를 이제 2022년까지 1만 3천 가구 그리고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이 뭐 개별 방이 이렇게 너무 좀 이걸 한마디로 호텔 방을 개조하면 방이 너무 작거나 뭐 바닥이 카펫 두고 뭐 취사도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일단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 이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현미 장관은 이 호텔 리모델링 부분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좀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계속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해훈 전 의원 뭐 자칭 타칭 경제 전문가 아니겠어요?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어요. 출사표 던지면서 집 걱정도는 경제시장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해훈 의원, KDI 연구원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오늘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서울 부선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다.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해훈 의원은 주거 안전 공약으로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 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강북 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민간 공급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하고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주로 공급 대책 쪽에 좀 초점을 둔 이런 공약이랄까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네,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이렇게 부산의 5개 구와요. 대구시 수성구 그리고 경기 김포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이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올랐고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 또 부산 해운대와 연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6.17 대책 때 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이제 김포는 당시에 빠져서 이 투자 수요가 좀 몰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포가 추가로 들어간 건데 다만 이제 김포 중에서도 통진읍 그다음에 월곡면, 하성면, 대곡면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지금 수성구를 중심으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이 5.15%에 달한다고 많이 합니다. 올랐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미 투기 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돼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의 주장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팩트 위주로 전해드렸지만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일단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법무부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뭐 대검이 사실은 대면 조사를 강행했다고 하면은 뭐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여전히 대립이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검은 이게 사전 소명 절차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턱대고 대면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에 서면으로 제출받고 대면 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게 통상 절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그렇게 일단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네, 여야는 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벌어진 웃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말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감찰 사안이 무언지 알리지도 않은 채 평검사를 보내서 무작정 총장 얼굴부터 보겠다는 추 장관의 목적은 윤석열 쫓아내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 대검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다, 이 적반하장의 기강문란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이 윤 총장을 비난을 하면서 네. 감찰 거부를 즉시 사죄하고 성실히 응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이 지금 처가 비리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감찰을 받는 상태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 조사와 면담 요구에 대해 망신축이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방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감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찰의 절차는요. 그게 지금 대검에서는 뭐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미리 서면으로 뭐 질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낼 텐데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세분화해서 명문화한 규정이 혹시 있나요? 그 규정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예. 법무부 감찰 규정이 이제 일부 공개가 돼 있는 걸 이건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보면 뭐 감찰 대상자는 뭐 어떤 걸 협조해야 되고 뭘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해야 한다는 좀 뭐 말하자면 뭐 당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뭐 감찰이 있었을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게 내부 어느 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부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고 네. 이번에 뭐 국정감사나 이제 이후에 뭐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이런 법무부나 검찰 내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상 비공개로 이제 네. 해왔던 게 그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통상의 절차를 보면 특히 이제 뭐 대검이 낸 입장도 그런데 뭐 검사들이 뭐 저기 주변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봐도 평검사의 경우에 비위를 저질러서 감찰을 받아도 뭐 네. 통상은 이렇게 해왔다. 뭐 이제 그런 통상의 프로토콜은 뭐 지금 대검에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근거가 있느냐, 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뭐 문제인 관행으로 것 그렇게 같은데요. 해왔는지 아니면 그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있는지 이건 좀 따져야 될 문제지만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절차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적 함의가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13년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최동원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최 총장이 나 그러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퇴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감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규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 네. 이거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러나는 거 말고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아니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냥 말을 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이 뭐 여러 이제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거치 압박으로 해석되는 조치를 한 게 뭐
이번이 몇 번째인지 사실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최동호 검찰총장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네. 뭐 이제 감찰을 지시를 했을 때 뭐 총장이 사임한 경우가 전례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찰을 지시한 게 결국 거치 압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을 때도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거든요. 그만두라는 메시지로 또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행사도 그렇고 뭐 감찰도 그렇고 뭐 아니면 이번에 뭐 이 그 대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 감찰을 망신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그런 만약에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면 뭐 그 의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특활비 관련 뭐 영수증 뭐 등등 이제 이런 것도 다 뭐 검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뭐 장인 그다음에 장인이 아니라 장모 그리고 부인 관련 뭐 수사에 대해서 뭐 손을 떼라 이런 메시지를 사실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뭐 정치적인 해석은 뭐 거의 유일한 해석일 것 같은데 지금 남은 문제는 그래서 그 추 장관의 의도가 이제 거치 압박이냐 아니냐 그거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고 네. 윤 총장이 그러면 추 장관이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것이냐, 받아들일 거냐 예 그게 좀 남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지금 대검의 반응을 볼 때 그러면 감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대면 조사나 이런 것들 받지 않고 서면 조사는 응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검찰총장직에서는 사퇴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부당을 떠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옛날에 과거의 여주지총장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네. 그때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상부를 거스르는 좌천시켰잖아요. 좌천을 시켰는데 사실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위에서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 압박을 한다고 나갈 사람 같았으면 사실 그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곽지원 기자의 분석으로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맞을지 안 맞을지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야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 내에 공공임대 11만 4천 호를 공급하는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산층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제공하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미래에셋 대우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책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 판단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잘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다닐 때 일 어때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실효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평가를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 가격에 대한 급등 현상 물론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 과연 그런 안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제 제공하기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었잖아요. 공공임대 주택 하면. 근데 그거를 지금 자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없애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임대주택은 서울 곳곳에 있잖아요. 강남에도 있고. 이거는 일정 부분 전세 수요자들의 그 수요를 좀 흡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호수의 한계가 있지만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이게 길게 전세 시장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9240님도 공공임대 늘리면 뭐합니까? 주거는 입지입니다. 교통, 학군 이런 게 안 좋은 곳에 백날 공공임대 지어도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세 시장에 그런 불안 요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잘 보실 필요가 전세 시장 하면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실수요나 실공급 시장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충분해서 주택 보급률도 충분해서 문제가 장기적으로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전세나 임대차 시장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청취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전세가 있어야지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전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삶이 터전이 이 지역에서 제가 마련돼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부족한다고 해서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비탄력적 수요를 어떻게 흡수냐가 사실 관건인데 네. 단순하게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바짝 마른 논에 그 논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야 되니까 그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비가 좀 내려주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는 했다. 그런데 충분하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주목이 되는 게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주장해왔던 이 공공임대주택, 이 중형 평수로 좀 공급을 하고 그리고 주택의 질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는 중위소득자 150%까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거는 집값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산층의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 근원적인 이유가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차 시장에 그러니까 일종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통 물건이. 그런데 정부가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을 규제하거나 만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정부가 공급할 때 이런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찰적 상황이 났을 때 충분히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의 임대 시장으로 일부 수요를 흡수한다면 심리적으로 과열되게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변동이 일으켜서 집값이 변동하는 현상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일보에서 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유통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정부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거죠. 단순하게 짓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서 그걸 정부가 임대인이 돼서 중산층에 임차하는 그렇게 좀 적극적인 임대 공급도 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한 법인이 아파트 한 동을 사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부가 한 동으로 이렇게 사들이거나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다.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혹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급증했는데 네. 향후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가 강화돼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그런 다주택자의 물건을 민간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양호한 가격에 매입해서 그거를 안정적인 주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형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전세로 놓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6만 전체 합치면 6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좀 충분한가요?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일단 종류가 문제겠죠. 그게 아파트가 아니어서 예. 사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이거나 아니면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아파트를 더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물량으로 많이 확보하는 건 좀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6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가 실제로 입주가 되고 40만 호 이상의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가 몰려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런 다세대 주택을 과도하게 많이 증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그런 고민할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정부가 아파트를 좀 더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급을 더 많이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시장이 교란되거나 혼란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임대를 많이 짓는 게 지금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많이 지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근데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세가 막 부족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2, 3년 내에 공공임대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거기에 다 누가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라든가 시장의 변화를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럼 부동산 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모든 주택을 다 앞으로 뭐 공공임대로 줘, 임대주택에만 지어. 사실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게가 뭐 임대주택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사실은 주택을 통해서 자산 증식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떤 자본주의의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원리인데 사실 거기에서 단순하게 아파트 앞으로 짓는 건 다 앞으로 공공 임대만 지어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이 시장 원리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공공 전세 를 보면 시세 한 90% 이하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은 좀 매력이 있을까요? 최근에 시세가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네. 90%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과중하게 시세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임대도 그 시세에 맞춰 90% 해주겠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뭐 공적인 분야 그리고 그런 저소득계층이나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90% 기준보다도 좀 폭넓게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전세를 좀 맞춰준다든지 일종의 부담 기준으로 그런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호텔이나 빈 상가 사무실 등을 정부가 인수한 뒤에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공 임대로 내놓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질 좋은 주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네.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조해서 만든다는 게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직주 근접에 네. 거주를 마련한다는 목적하에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호텔에 가보시면 환기도 잘 안 되고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거용으로 과연 적합한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뭐 2인이나 3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살 수 있는 사실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아마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 청취자분 3811님께서 호텔방 개조해서 전셋집으로 내놓는 방안이 1인 가구 주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임대료가 저렴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는데요. 진짜 1인 가구 정도면은 들어가서 살 만큼 정도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인 가구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만큼 물량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1, 2인 가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임차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담 능력이 낮은데 그렇게 개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연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냐면요. 네. 호텔이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등지에 고령 가구들이 1, 2인 가구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 오히려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네. 그런 아파트를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임차로 내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임대차 3법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서로 소중한 성과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임대차 3법의 선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장기적으로 주거의 복지를 마련해주고 사실 안정적으로 내가 이사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법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사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임대차 3법이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일종의 마찰적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법의 근본적인 문제보다 이걸 어떻게 쓰고 단기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공급주택수 나왔는데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임대차 3법도 없애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필요하긴 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일부 부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찰적 상황이고 네. 그리고 처음 조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응 기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 6638님께서 2021년 6월까지만 기다리면 정부의 주택 정책이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 주택으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사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전세는 2주택 이상의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매매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전세가도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매매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요. 이런 정책들이나 정부의 방향성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매매 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중요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인데 최근처럼 갑자기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매매 시장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세 가격 상승을 매매 쪽으로 매매 시장의 불안까지 연결되지 않게 네. 일종의 차단막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못하게 네. 막는 정책이 사실은 전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대우 이광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오늘 아침보다 15도 이상